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여러분은 혹시 허언증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저조차도 사실 정신과나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포털 검색을 해봤는데 그 N사의 위키백과라는 곳에 공상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대충 훑어보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의미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한 분을 직접 겪었고 그 당시엔 앞서 기재했듯이 이런 용어도 모를 뿐더러 정말 그분의 모든 행동이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하는 태도 등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공상어언증 환자다. 심각하다. 불과 2년 전 겪은 일입니다. 저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했습니다. 막상 졸업 후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취업 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취업 사이트를 통해 엑스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실도 모르고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면접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 갇혀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규모도 상당히 작고 무슨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 하나 빌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실은 따로 갖추고 있었는데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 겪은 분입니다. 면접실 문을 노크한 뒤 모든 면접자가 그렇듯 정중히 들어가 인사를 하니 왼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투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겨움이 묻어나오거나 살가운 그런 말투셨습니다. 그리곤 시종 일관 처음 뵀을 때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며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언 같은 걸 섞어가며 흡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인상이 참 좋다, 같이 일하고 싶다 등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며 면접을 마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 성을 뺀 제 이름을 부르시며 아, 에이, 나 회장이다. 우리 같이 일 한번 해볼까? 해보자. 내일부터 나아. 내가 너 참 좋게 봤어.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보자. 라고 하시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며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위치도 있는 분이 권위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주시니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좀 작으면 어떠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존경의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였죠.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았고 저를 포함 여직원 3명에 남자 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 정도셨죠.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각오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저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온 사람들 직원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있고 그래도 전 입사 후 첫 회식이었는데 일할 때야 일에 치여 그렇다 쳐도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러니까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회장님과 나이 지긋한 상사 한 분, 실장이란 직감 달고 있는 분, 저까지 해서 남자 넷이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회식을 끝냈습니다. 저도 기분도 그렇고 빨리 가려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 다신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실장님이 A씨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분이나 간부님은 서로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 일적인 것 외엔 별로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떠보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싶어서요. 비록 영세하긴 했지만 회장님 말씀으론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고 기업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탄탄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나름 내실도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던 찰나에서 말입니다. 이어진 말인 즉슨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며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재무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 문서며 거래처 등도 허위 거래처의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회사라는 게 실장님 말의 요지였죠. 즉,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뭐며 월급 지급이나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도 모자라 사금융 불법 대출 기관까지 돈을 빌려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더욱더 충격인 건 제가 보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부부놀이, 부엌놀이, 왕놀이 하듯이 짜여진 각본 같은 거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걸 하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짓이었죠. 더 황당한 건 아침마다 경력 근무자의 한한 실적 보고와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노숙인의 경우 그 나이 지긋하신 간부님입니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자들이며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저를 뭔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왜 그런 짓을 벌이시며 직원들은 왜 자꾸 모집하시는지 차라리 사기나 다단계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쓰시고 뒷감당도 못하시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말에 의하면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배움도 짧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에 논이며 밭, 소까지 팔아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얼마 안 가 그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에 마저도 모르는 문외한 이였던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시다.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농사 지으며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TV나 드라마를 보며 나는 회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다면서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논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듯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회사 같아 사람이 구인되지 않자 위에 쓴 대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에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돌이켜 들으니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사기에 걸려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과거 뒷골목 깡패 생활을 하며 10대 1로 싸움을 해 맥주병을 깨서 10명을 찔러 모두 죽여버렸다고 하셨던 이야기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호영호즈 지간이라 자신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신 것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물론 전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라고 여겼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으며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단 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그때부터 뭐가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박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울며 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장님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회장님께 직접 전해도 좋다며 그렇게 된다면 노발대발 하셔 쌍욕을 퍼붓고 쫓아내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실장님께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땐 그 실장님도 믿을 수 없어 사실상 진실을 알면서도 저 또한 그 미친 짓에 동조한 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 안 된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 많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한 거친 쌍욕에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저와 격리 직원 몇 명만 남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몇 달 일한 월급이고 뭐고 저도 그냥 조용히 온다 간다 말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 그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웬만한 취업 사이트를 다 뒤져도 회사명은 모두 검색이 되지 않으며 인터넷 포털에도 검색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온화한 얼굴로 함께 잘 키워보자시던 회장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모두 사실이면 공상어원증이라는 병이 단순한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작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전해들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저에게 고조할아버지와 증조부께서 나무도 하고 사냥도 하시면서 깊은 산골에 살고 계셨답니다. 당연히 주변의 이웃이라고는 산짐승뿐이라 고조할아버지께서 혹여 맹수가 집에 와 사람을 해코지할까 저어드셔서 가시나무와 오동나무로 담을 높게 세우셨고 이웃도 없는 데다가 높은 담 때문에 자연스레 또래랑 어울리지 못하고 마당에서 혼자 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조할아버지가 그간 사냥해서 얻은 가죽을 마을에서 팔고 장을 보고 오셨는데 고조할아버지 뒤로 예쁘장한 아이가 따라 들어오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의아했지만 고조할아버지께서 나무로 만든 팽이를 주시면서 혼자 놀면 심심할 테니 이거 갖고 잘 놀거라라고 하시기에 할아버지는 같이 놀아줄 친구를 만들어 오신 줄 알아더랍니다. 그렇게 고조할아버지가 만들어 온 친구랑 몇 날을 팽이도 돌리고 기석치기도 하고 재미있게 보내셨는데 하루는 고조할아버지께서 뭔 녀석 그렇게 팽이가 좋더냐 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팽이보다 할아버지가 만든 동무가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고조할아버지는 아직 말이 서툰 아이의 말이라 생각하셨는지 웃어넘기셨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나갑이 지는 계절이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동무가 계속 할아버지의 옷깃을 잡아 끌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하더랍니다. 담 밖으로 나가면 고조할아버지께서 크게 혼나는 걸 알던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꿈쩍하기는 커녕 점점 담장문 쪽으로 끌려가더랍니다. 갑자기 겁이 난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마침 뒷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증조할아버지가 비호처럼 달려와 담장문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던 할아버지를 낚아채 안으셨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동무는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이윽고 장작으로 쓸 나무를 해오신 고조할아버지께서 오셨고 할아버지는 울먹이면서 할아버지가 만든 동무가 나를 담장문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말하자 세세히 물어보시던 고조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께 서둘러 짐을 싸라고는 하시고는 마당 한켠에 있던 지게에 이불과 할아버지를 올리고는 다른 짐을 따 정리하자마자 증조할아버지와 같이 집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쯤 갔을까 큰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그동안 살던 집에 벼락이 내려쳐 집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타들어가더랍니다. 이후에는 산에서 안 살고 마을에서 사셨는데 고조할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어린 동자가 동자귀일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동자귀가 뭔가 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정확하지 않지만 옛날 만화책인 지오선생 누베에 나오는 팔신낸 노인 같은 귀신인 듯 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계곡의 귀신.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처음 성인이 되어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떠나는 저한테는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었기에 거기서 멀지 않은 지리산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리산 올라가기 전에 있는 마을에 위치한 계곡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여행의 기쁨에 취해 너무나 흥겨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을 찾아보기 위해 계곡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재빠른 친구 녀석이 앞장서 가고 나머지는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장서 가던 친구 녀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 올라가 보니 그 동네 주민분처럼 보이시는 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친구 편을 들며 왜 그러시냐고 함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한사코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니라고 딴 데 가라 하더군요. 저희도 사실 여기가 피서지가 아니라 그냥 마을 옆에 흐르는 계곡이란 것 정도는 알고 온 것이었고 젊은 혈기에 그분에게 데려 화내면서 노는 곳 안 노는 곳이 어디 정해져 있냐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그분은 그럼 위험하게 놀지 말고 계곡 옆은 위험하니까 잠은 민박집 같은 곳에서 자라고 하시고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또 철도 안 들었던 우리들은 이상한 승리감에 빠져 한동안 그 얘기를 되풀이하며 다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신명나게 물놀이하고 난 뒤 돌아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도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어두워져 가고 하나둘 술이 되어갔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인지 소변이 급해지더군요. 친구들 옆에서 해결하기엔 민망해서 어디 괜찮은 곳 없나 하면서 계곡 조금 아래로 내려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슬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여자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와 잘됐다 저 애들 꼬셔서 같이 놀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옷을 정리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금 내려가니 여자 4명이서 깔깔대며 계곡 가운데 도리에 앉아있더군요. 우와 얘네들 꼬셔가서 애들한테 영웅이 되어보자 싶었던 나는 술 기운을 빌려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놀러 오셨나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 다운되더니 아니요 이 동네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여기 놀러 왔는데 사람 수도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노실래요? 이렇게 같이 놀자고 제가 묻자 그 여자들이 친구들은 어떠냐며 물었고 저는 제 친구들 아주 킹왕짱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킹왕짱은 당시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무슨 저희 어머니 세대나 입을 듯한 땡땡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고 저는 시골 애들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이뻤거든요. 그렇게 얘기 좀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무지 기쁘더군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불이 너무 차가워서 밖으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흐르는 계곡물 가운데 자리 잡은 평평한 돌 위에 앉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 기운에 아 그럼 내가 들어서 옮겨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몸이 해롱해롱거리는데 물로 들어가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물이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안아서 물 밖으로 옮기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여행을 위해서 헬스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많이 세졌나 하면서 4명을 차례로 옮기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위에 있으니까 조금만 올라가자고 하니까 자기네들 텐트가 밑에 있다면서 필요한 거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꾸 자기네들끼리 할 말 있다면서 앞장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도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이냐고 물으니까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앞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뚜지들끼리 깔깔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점점 술이 깨던 건지 갑자기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이것들 사람이 아니구나. 참 술 기운 때문에 별 이상한 생각 다 안 해 하면서도 계속 뒤통수가 싸늘한 거예요. 그래도 참고 내려가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저는 어떤 냄새를 맡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오줌 냄새. 아까 내가 보던 곳이었던 거죠. 나는 계속 내려오기만 했는데 거기보다 위였던 곳에 있었으니 저는 그제서야 내 직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란 판단이 서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나마 달이 밝은 날이어서 밤인데도 잘 보이더군요. 그렇게 마구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여자들 깔깔대는 소리가 멀어지기는 커녕 계속 가까워지더니 이젠 귀 옆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포기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불현듯 물이 차갑다던 여자들 말이 생각나더군요. 참 사람이 죽을 고비에 빠지면 두뇌가 엄청나지나 봐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계곡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왜 그러냐며 나오라고 자꾸 손짓하더군요.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쥐빼 썩어 그렇게 버티는데 그 여자들 그냥 앉아 저만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걸 느낀 저는 점차 공포는 가라앉고 내 몸이 많이 차갑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못 버틸 만큼 추운데도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멀리서 친구한 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목청껏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가까워지자 여자들은 갑자기 물로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글쓰는 지금도 너무 무섭네요. 갑자기 네 발로 기기 시작하더니 무슨 사자처럼 물로 돌진하더군요. 근데 불에 닿기만 하면 몸이 축 처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밀물때 떠밀려 나오는 스티로폼처럼 물 밖으로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네 명이서 계속 물로 기어들어 오려는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이던 여자들이 제 친구들이 가까워지자 황급히 떠나고 친구들이 와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한참 찾았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못 나가겠다고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친구들은 이 자식 술 그렇게 먹을 때 알아봤다며 다들 웃으며 권해주더군요. 그렇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그렇게 내려가고 했는데 우리가 놀던 데가 불과 10m도 안 되는 곳에 있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술이 떡이 됐던 친구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며 하나 둘 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구들은 모래바닥에 그냥 잠들어 버리고 친구 하나랑 저랑은 텐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하나도 이내 잠들고 저는 텐트 지퍼를 다 잠그고 혼자 앉아 뜬 눈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도 롭고 친구들과 함께라는 사실에 인해 점차 잠이 오더군요. 그렇게 거의 반쯤 잠든 상태가 됐을 때 저는 나지막히 들려오는 소리에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도 소름이 돋더군요. 아까 그 여자들이 절 찾아온 거죠. 밖에 있는 애들 보고 하는 말인지 이놈 아닌데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군요.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미친놈처럼 같이 자던 친구놈을 있는 힘껏 꼬집으면 조용조용히 일어나라고 했지만 술이 떡이 된 친구는 깨어나질 못하더군요. 그렇게 떨고 있는데 텐트를 건드리는지 천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나더군요. 스윽스윽 그러더니 자니? 자, 라고 밖에 자던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저는 조금 안심하고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키 하며 숨 넘어갈 듯 웃어대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곤 다시 친구가 나와서 놀자 재밌어. 얘네들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하필 사람이라고 굳이 집어 말하나 하며 이거 지금 친구가 내는 목소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기네들 하하오 깔깔대며 재밌게 노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 안 나갔죠. 지금 이건 날 나오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침이 오고 여자들 소리는 사라지고 같이 자던 친구놈이 깼습니다. 그래서 해도 떴겠다 친구랑 같이 나가기로 마음 먹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들은 없더군요. 그리고 모래에서 자던 녀석들도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서 어젯밤에 여자들이랑 놀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헛소리냐고. 또 그렇게 전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꿈 한번 거창하게 꾼다며 저희는 짐을 챙겼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아침은 사주겠다며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마을로 들어가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거지한테 뭘 보냐고 했더니 거지가 누구야? 누구야?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응하네 이러면서 그냥 가르는데 저는 그 사건 때문인지 그 거지한테 내가 누구냐고 라고 다시 말을 걸었더니 그 거지가 아니 사람 말고 이러는 겁니다. 아나.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거지가 저더러 위험하답니다. 순간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물은 몰라 이러고 계속 뭔가 말하려 하는데 완성되지 않은 말로 물이라고 계속하더군요. 오싹하더군요. 이런 사람 TV에서 볼 땐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거짓이라고 욕해댔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있기는 한가 봅니다. 전응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을 이용하면 걔네들은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이해하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아무 망설임 없이 온몸에 물을 적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미쳤냐고 욕해대며 옷 갈아입으라고 했지만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일 없었고요. 지금도 여행지로 계곡은 꺼려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친구들도 제 얘기를 믿더군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들이 텐트 안으로 안 들어왔던 건 그때 같이 자던 친구가 무속인의 아들이었거든요. TV에 나오는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왜 동네에 보면 무슨 보살 무슨 선녀 이런 간판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거든요.